야, 생활비 250만 원 입금하는 거 잊었냐? 나한테 진짜 이혼당하고 싶어? 스마트폰 스피커를 타고 남편의 날 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출장지인 부산의 한 비즈니스 호텔. 어둡고 좁은 객실 안으로 수화기 넘어 남편의 고함이 기분 나쁘게 메아리쳤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비가 아스팔트와 가로수를 적시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그저 고요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남편은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남편은 알턱이 없었다. 그 오만한 한마디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보세요. 듣고 있어 지윤아? 대답이 없는 것에 짜증이 났는지 남편 상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듣고 있어. 상우 씨. 나는 최대한 감정의 기복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듣고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 대체 넌 항상 그 모양이야. 내가 말할 때 입 다물고 있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런 태도니까 맨날 회사에서도 만년 과장 소리나 듣고 승진을 못하는 거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상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의 나라면 그 소리만 들어도 명치가 콕콕 쑤시듯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 그저 시원한 바람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생활비 250만 원. 그래, 이번 달 생활비 말이야. 네가 어제부터 출장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집을 비우고 있으니까 나는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잖아. 매일 외식하느라 쓸데없는 지출만 늘어난다고. 그 목까지 쳐서 당장 입금해. 상우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 단숨에 쏘아붙였다. 생활비 250만 원. 그것이 우리 집의 매달 규칙이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다. 상우 씨, 그 25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야? 내가 조용히 묻자 상우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에 쓰냐니?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내 식비랑 품위 유지비로 쓰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누군데. 남자들끼리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컨설턴트로서 인맥을 넓히려면 그만한 경비가 든다고. 그런 것도 모르니까 네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구르는 거야. 상우는 자칭 프리랜서 컨설턴트였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인간관계 트러블로 퇴사했다. 그 후 창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차리긴 했으나 일거리는 거의 없었다. 가끔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몇십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정도가 전부였다. 사실상 우리 집의 가게는 오로지 내 수입만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우의 자존심만큼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다. 너는 내 아내니까 남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대성했을 때 너도 그 혜택을 누릴 거 아니야. 지금 미리 내게 투자해 두는 게 현명한 아내의 처세술이라고. 그것이 상우의 입버릇이었다. 처음 몇 년간 나는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언젠가 그가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고 제대로 된 일터로 복귀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배신당했다. 상우가 내게 요구하는 생활비는 매년 늘어났고 지금은 내 실수령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월 250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나는 단 한 번도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다. 월세나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는 전부 내 명의였다. 즉, 상우에게 건네는 250만 원은 순수하게 그의 개인 용돈이자 유흥비였던 것이다. 상우 씨, 나 지금 출장 중이야. 부산 거래처와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런 지방 출장 따위 알게 뭐야.
내 생활비랑 내 그 하찮은 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애초에 여자가 출장이니 뭐니 나대는 것부터가 건방져. 남편 밥 걱정도 안 하고 혼자 호텔에서 호의호식하고 자빠졌네. 상우의 말은 점차 폭언으로 변해갔다.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출장지 호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지독하게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확고한 결의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보안카드가 없어서 이체가 안 돼. 내일 미팅 중간에 은행에 다녀올게. 내일? 지금 당장 폰뱅킹으로 하면 되잖아. 기계치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래서 일 못하는 인간들은 쓸모가 없어. 잘 들어.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각오해. 상우는 협박하듯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짓을 할 건데? 내가 묻자 상우는 기고만장하게 웃었다. 너처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교도 없는 여자, 내 넓은 아량이 있으니까 아내로 걷어준 줄 알아. 그 은혜를 잊고 나를 무시한다면 당장 이혼이야. 너 같은 여자가 이혼당하면 평생 혼자서 늙어 죽게 될 거다. 그 비참한 꼴을 상상해 보라고. 싫으면 빨리 250만 원 입금해. 알았어? 상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느다란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참아왔던 것은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세상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아주 작은 미운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응, 잘 알았어. 나는 지극히 온화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 알아들었으면 됐어. 내일 점심 전까지 무조건 250만 원 확인하게 해. 늦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며 상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뚜뚜거리는 차가운 전자음이 조용한 호텔방에 울려 퍼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져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막이 찾아온 방 안에서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며칠 전 작성을 마치고 이미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이혼 소송 접수까지 마친 서류의 접수증이었다. 상우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새 거세져 호텔 창문을 매섭게 때리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상우가 함부로 내뱉은 이혼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내일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때의 나는 앞으로 벌어질 폭풍 같은 전개를 예감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었다. 수년간 이어진 그 숨 막히는 생활로부터의 탈출, 그 막이 조용히 오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우의 폭주는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형태로 다음날 아침 더 큰 파란을 몰고 오게 된다.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암막 커튼 틈새로 옅은 잿빛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몸을 일으키자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어젯밤 상우에게 받았던 그 전화의 불쾌한 감촉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생활비 250만 원 잊었냐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나, 이지우는 서울의 중견무역회사에서 일하는 42세 직장인이다. 영업부에 소속되어 묵묵히 거래처와의 신뢰를 쌓아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굵직한 주요 고객사들을 맡고 있는 위치다. 반면 남편 상우는 44세로
처음 만났을 무렵에 그는 다른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자신감 넘치는 영업사원이었다. 나중에 내 회사를 차려서 이 업계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거야. 그 거창한 꿈을 말하던 그의 모습은 당시의 나에게 무척 눈부시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결혼하고 불과 3년 뒤 상우의 톱니바퀴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상사와의 충돌과 부하 직원과의 트러블을 핑계로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저런 썩어 빠진 조직에 있으면 내 재능만 썩어 문드러져. 그렇게 침을 뱉듯 말하던 그의 얼굴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때부터였다. 상우의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끝없는 백수 생활이 시작된 것은 창업하겠다며 기세 좋게 사무실을 빌렸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그저 매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인터넷 서핑만 할 뿐이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수입이 들어올 리 만무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야. 큰 프로젝트 하나만 터지면 단숨에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상우는 그렇게 변명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으며 묵묵히 생활을 책임졌다. 월세, 수도광열비, 식비, 잡비까지 모든 것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상우는 남자들의 사회생활, 컨설턴트로서의 품위 유지를 핑계로 매달 막대한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젯밤 그가 당당하게 요구한 생활비 250만 원의 실체였다. 내 실수령 월급은 야근 수당을 합쳐도 약 350만 원 남짓. 그중 250만 원을 상우에게 쥐어주고 남은 10만 원으로 월세 자동이체와 공과금을 간신히 돌려막고 있었다. 당연히 내 지갑에는 단돈 10,000원도 남지 않았고 적금을 깨어가며 내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것조차 포기하는 나날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상우에게 끌려다녔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그가 쳐놓은 교묘한 정신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의 결과였다. 상우는 매일 내게 저주 같은 말을 퍼부었다. 너는 진짜 멍청하구나. 내가 이렇게 코치해주지 않으면 당장 회사에서 잘릴걸. 그 나이에, 그 외모에 나 말고 어떤 남자가 널 쳐다나 볼 것 같아? 내가 남편으로 있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매일같이 집요하게 인격을 부정당하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마비되어 갔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그를 뒷바라지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무너져 내릴 거야.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정 부모님은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진작 눈치채고 계셨다. 명절에 친정에 가면 엄마는 앙상하게 마른 내 몸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지윤아, 정말 괜찮은 거니? 상우 서방은 일은 제대로 하고 있고 라며 몇 번이나 물으셨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상우 씨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며 억지 웃음으로 거짓말을 지켜냈다. 부모님께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지옥 같은 나날이 10년 이상 이어졌다. 내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회사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혼자 소리 죽여 우는 날도 있었다. 그러다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불과 3개월 전의 일이었다. 어느 날 상우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카카오톡 메시지 창이 팝업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지나쳤겠지만 그 내용에 내 시선은 그대로 못 박히고 말았다. 오빠, 어제 근사한 저녁 너무 고마워요. 다음 달 호캉스도 진짜 기대할게요. 용돈 이번에도 넉넉하게 부탁해요. 하트. 발신인은 상우보다 띠동갑은 훌쩍 어려 보이는 낯선 여자였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모든 생활을 희생해가며 바쳤던 250만 원. 그것은 상우의 사업 자금도
남자들의 사회생활도 아닌 어린 여자와의 불륜과 그녀에게 바치는 조공 비용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슬픔 따위는 없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와 두 번 다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단 1원도 주지 않겠다는 지독한 결의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다. 나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그의 불륜 증거는 전문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완벽하게 수집했고 모든 은행 계좌를 정리했으며 이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했다. 그리고 이번 부산 출장. 이것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었다. 나에게 있어 지나온 인생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련된 완벽한 무대 장치였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새 메시지가 떠올랐다. 발신인은 상우였다. 야, 일어났지. 은행 문 열면 당장 250만 원 입금해. 9시 반까지 확인 안 되면 네 친정에 전화해서 네 꼬락서니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메시지를 바라보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지 구제불능인 인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늘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비는 이미 그쳤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엿보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상우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의 시작이었다. 나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그 시절 겁에 질려 떨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나는 객실 문을 열고 나섰다. 상우의 다음 연락이 벌써부터 기다려져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그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오전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는 거래처 건물을 나섰다. 부산의 시내는 맑게 개어 있었고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거리를 스쳐갔다. 미팅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업무의 달성감이 내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미친 듯이 진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상우의 부재중 전화가 15통, 카카오톡에는 숫자 99 플러스가 떠 있었다. 나는 인적이 드문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벤치에 앉아 메시지를 열었다. 그곳에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폭언이 도배되어 있었다. 야,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벌써 십시반이 지났잖아. 아직 통장에 돈 안 들어왔어.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 네가 그따위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 친정에 전화해서 다 엎어버릴 거다. 대개 딸내미가 이 모양이라고 아주 광고를 해줄 테니까. 장인 장모, 표정이 어떨지 참 볼만하겠네. 당장 입금 안 하면 내 짐 다 꺼내서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줄 알아. 화면 너머로 씩씩거리며 붉어진 상우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초조함과 제멋대로 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짜증. 그것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놓은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툭 하고 연결되었다. 상우가 전화를 낚아채듯 받은 것이다. 야, 이지윤, 너 지금까지 뭐 처하고 있었어.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튀어나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거래처랑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 상우 씨, 큰 계약이 걸려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 회의? 그런 푼돈이나 만지는 지방 출장이 나와의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너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사는지 착각하지 마. 상우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논리를 펴고 있었다. 내 월급에 기생해서
사는 놈이 내 일을 하찮은 푼돈 취급하며 깎아내린다. 그 우스꽝스러운 꼴에 나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상우 씨, 나는 내 직업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어. 푼돈이 아니야. 그 돈으로 우리 생활이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시끄러워. 네가 잘나서 버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코치해주고 내조해주니까 그나마 회사에서 안 쫓겨나고 버티는 거지. 착각하지 마. 이 기생충아. 기생충. 과연 그 단어가 누구에게 어울리는지 본심으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상우의 인지 왜곡은 이미 수정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돈은 입금했어. 안 했어. 상우는 다급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재촉했다. 10중 8구 불륜녀와의 약속이 잡혀 있을 것이다. 당장 목돈을 손에 넣지 못하면 어린 여자 앞에서의 가식적인 체면을 구기게 되니까. 아니, 아직 입금 안 했어.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너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서 그래? 장난도 작작 쳐. 당장 폰뱅킹으로 250만 원 쏴. 지금 당장. 아까도 말했잖아. 지금 출장 중이라 보안카드도 없고 OTP도 안 챙겨왔다고. 은행 창구에 갈 시간도 없어. 일정이 다 끝나기 전까진 옴짝달싹 못해. 내가 무미건조하게 이유를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좋아.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친정 부모한테도 내 아주 똑똑히 전해뒀으니까. 상우의 목소리에 비열한 악의가 묻어났다. 친정에 전화했다고? 그래. 맞다. 방금 내 친정에 직접 전화해서 말해뒀어. 당신 내 딸 지윤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돈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출장 핑계로 외박하면서 딴 놈이랑 놀아나는 게 분명합니다. 이따위로 딸을 키운 책임을 지고 당장 내 계좌로 250만 원 붙이라고 했지. 상우는 의기양양하게 낄낄거렸다. 내 부모 전화기 너머로 벌벌 떨고 있더라. 딸년 추태에 기겁을 해서 아주 싹싹 빌더군. 어떠냐? 늙은 부모 얼굴에 똥칠하니까 기분이 참 상쾌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우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나의 소중한 부모님을 자신의 돈줄을 협박하기 위한 도구로 쓰다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하지만 나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부모님께 전화했구나.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겠냐. 내 부모도 너 같은 불량품은 다시 거두기 싫을 거다. 지금 당장 돈 입금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 부모 노후 자금이라도 강제로 뜯어낼 테니까 각오해. 상우의 폭언은 이미 범죄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었다. 하지만 상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친정 부모님께 이미 몇 주 전부터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만반의 대비를 맞춰두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상우 씨, 당신이 부모님께 전화해준 덕분에 나도 마음 놓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잔말 말고 당장 돈이나 붙여. 상우의 짜증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내가 평소처럼 울며 불며 매달리며 허둥지둥 돈을 구하러 다닐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침묵과 어딘가 차갑게 식어버린 태도에 그는 조금씩 불길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상우 씨, 당신 방금 나한테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 그래, 했다 어쩔래.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 나도 사양이다. 그 말 절대 후회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하자 상우는 일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장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고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한 결정적인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후회, 웃기고 자빠졌네. 상우는 코웃음을 치며 수화기 너머에서
거들먹거렸다. 후회하는 건 내 쪽이겠지. 주제 파악 좀 해라. 42살이나 처먹고 대단한 커리어도 없는 아줌마가 나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가 너 같은 악성 재고를 거들떠나 볼 것 같냐. 상우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나의 정신을 갉아먹기 위해 정교하게 갈아놓은 칼날 같았다. 예전의 나라면 이 말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그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통화 녹음 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한 뒤 그의 목소리를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야,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충격받아서 말도 안 나오냐? 당연하겠지. 너는 나같이 능력 있는 인류 남자의 아내니까 그나마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니는 거야. 상우의 폭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폭주했다. 너 따위는 중졸 수준의 지능밖에 없으니까 내 발밑에 기어 다니면서 생활비나 바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고. 넌 그냥 내 가축, 아니 그냥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야. 분수를 알아. 가축, 현금 인출기. 거기까지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굳이 침묵을 지켰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고함이 고스란히 녹음되기를 얌전히 기다렸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상우는 내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기세등등해졌다.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내가 젊고 예쁜 여자애랑 즐겁게 쓰는 거. 그게 올바른 세상의 이치야. 나한테는 말이야. 너같이 주름 자글자글하고 캐캐 묵은 아줌마랑은 차원이 다른 어리고 예쁘고 내 능력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진짜 파트너가 있다고 상우는 마침내 스스로 불륜 사실을 실토했다. 역시 나였다. 탐정사무소의 보고서에 나와 있던 대로 그는 내가 피를 토하며 벌어온 돈을 그 어린 불륜녀와의 데이트 비용과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치는데 탕진하고 있었다.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다르게 그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준단 말이야. 네가 돈을 안 붙이는 바람에 내일 그 애랑 가기로 한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취소될 판이라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낼 작정이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다. 나의 헌신도 가정의 붕괴도 그에게는 알 바가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과 젊은 여자 앞에서의 가식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이 이 남자의 행동 원리였다. 잘 들어, 이게 마지막 경고다. 오늘 밤 12시 정각까지 내 계좌로 250만 원 쏴라. 만약 1분이라도 늦으면 내일 네 짐 다 마당에 끄집어내서 기름 붓고 불태워 버릴 테니까. 그리고 네 회사에도 이 여자는 남편 돈 떼먹는 사기꾼이라고 대자보라도 붙여줄 줄 알아. 수화기 너머의 상우는 흥분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네가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고 빤스 한 장 안 남기고 쫓아내 줄 테니까. 내 늙은 부모도 너 같은 불량품 떠안고 동네방네 망신살 뻗치게 될 거다. 상우의 폭언은 거기까지 다다르고서야 멈췄다. 할 말은 그게 다야? 나는 지극히 냉담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아, 넌 태도가 그게 뭐야?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잖아. 잘 알았어, 상우 씨. 당신이 한 말 전부 똑똑히 새겨들었으니까. 알아들었으면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 늦지 마라. 그렇게 말하며 상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공원 벤치에서 나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냈다.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른다. 거기에는 약 10분에 걸친 상우의 협박과 모욕, 그리고 불륜에 대한 자백이 완벽한 음질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로 퍼즐 조각은 다 맞춰졌네.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단숨에 거치는 듯한 감각이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상우의 협박은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친정에 해코지를 하거나 혹은 서울의 우리 집에서 내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오후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부산의 풍경이 아까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나를 주차매고 있던 사슬은 이제 곧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가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스마트폰 화면이 요란하게 번쩍이기 시작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의 전화였다.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그러나 심하게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었다. 저기 지윤 언니 되시나요? 큰일 났어요. 상우 오빠가. 수화기에서 들려온 것은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일순간 귀를 의심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기 민지라고 하는데요. 상우 오빠랑 만나는 그 여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상우의 불륜녀 민지였다. 탐정의 조사 보고서에서 수없이 그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확인했던 여자였다. 설마 그녀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민지 씨,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우 씨가 왜요? 나는 짐짓 침착하게 되물었다. 상우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훈 언니가 돈을 안 보낸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니 그년 친정에 쳐들어가서 부모 통장이라도 뺏어오겠다고. 민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저 진짜 그런 범죄 같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결사코 말렸거든요. 근데 상우 오빠가 저를 밀쳐버리고 그대로 차 몰고 언니 친정 쪽으로 가버렸어요. 피가 거꾸로 솟은 상우가 내 친정으로 향했다. 그것도 힘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상식 밖의 짓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내 친정은 서울의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도 외곽이다. 부산에 있는 나로서는 지금 당장 달려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엄마, 아빠, 내 가슴속에 일순간 강렬한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들었다. 민지 씨, 알려줘서 고마워요. 당신한테는 더 이상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이 일에는 관여하지 마요. 네, 전 진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계속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초조함이 극에 달해 손에 땀이 샜다. 제발 받아, 엄마.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윤아. 웬일이니 이 시간에. 엄마의 태평한 목소리를 듣자 나는 조금 안도했지만 곧바로 긴장의 끈을 조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문단속은 다 했어? 응, 아빠랑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지. 문은 다 잠갔는데 무슨 일 있니? 엄마, 당장 아빠 모시고 근처 파출소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 상우 씨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엄청 흥분한 상태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엄마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했다. 어머, 아까 상우 서방이 이상한 전화를 하긴 하던데. 알았다. 당장 아빠랑 나갈게. 부탁할게. 빨리. 절대 그 사람이랑 직접 마주치거나 대화하려고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친정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를 넣었다. 남편이 몹시 흥분한 상태로 친정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친정집 주변의 순찰을 요청했다. 하지만 나의 불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친정의 안전은 확보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우가 그 다음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 스마트폰에 서울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가 떴다. 이지윤 입주민님. 큰일 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지금 남편분이 베란다에서 옷이랑 서류, 가구 같은 걸 밑으로 막 집어 던지고 있어요. 밑으로 지나가던 주민분이 다칠 뻔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경찰도 불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에요. 역시나 상우는 내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막아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나는 지금 아득히 먼 부산에 있다. 손도 발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알겠습니다. 경찰분들 오시면 바로 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당장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호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모님의 안전, 아파트에서의 난동,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민폐. 상우의 폭주로 인해 내 삶의 기반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어쩌다 저 인간이 저렇게까지 미쳐버린 걸까. 내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광기가 내 예상을 뛰어넘어 버리면 막아낼 재간이 없다. 출장지인 부산에서 나는 고독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려면 KTX를 타도 수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친정이나 우리 집이 얼마나 더 처참하게 부서질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겁에 질려 떨기만 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 상황이야말로 상우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연락처를 눌렀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지윤입니다. 시작됐습니다. 그 인간이 폭주하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상 범위 아닙니다. 이지윤 씨. 이것으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군요. 전화의 상대방은 이혼 소송 전문인 최 변호사였다. 3개월 전 상우의 불륜을 확신한 나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다잡고 그의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지윤 씨, 괜찮으십니까? 부모님 대피는 무사히 마치셨고요. 최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내 타들어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다. 네, 방금 어머니와 통화했고 아버지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친정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훌륭합니다. 이로써 박상우 씨가 친정에 들이닥쳐서 난동을 부린다 해도 두 분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실 염려는 없겠군요. 오히려 빈집에 불법으로 침입한다면 그 순간 그는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가 준비해둔 비밀 중 하나였다. 상우는 자신이 나와 부모님을 윽박지르면 언제든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미 완벽한 방어막을 쳐둔 상태였다. 친정 부모님께는 2주 전 상우의 불륜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내 돈을 마음대로 탕진해온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고 진실을 고백했다. 부모님은 경로하셨고 동시에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다. 그리고 내 계획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지윤아, 이제 그 몹쓸 놈한테 미련 가질 거 없다. 네가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 할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친정집은 이미 캡스에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고 마당 곳곳에 CCTV를 여러 대 달아
외부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경비 요원과 경찰이 출동하도록 조치해 두었다. 게다가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내 명의로 단기 계약한 다른 오피스텔로 사실상 거처를 옮기신 상태였다. 상우가 아무리 친정집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 봐야 그곳에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 서류 무사히 처리된 거 맞죠? 나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듯 물었다. 네, 틀림없습니다. 어제 예정대로 가정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 승소 판결 확정 및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훈 씨. 당신과 박상우 씨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내 마음속에 평온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와 상우는 이미 어제부로 이혼한 사이였다. 상우는 내가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 3년 전 크게 다투었을 때 그가 쓸모없는 년, 언제든 이혼해주겠다며 소리를 지르곤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은 이혼 합의서와 위임장을 내 얼굴에 집어 던졌다는 사실을 이딴 거 언제든 법원에 제출해버려. 그렇게 호기롭게 던졌던 서류. 그는 그 일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종이들을 언젠가 찾아올 결단의 순간을 위해 소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보관해왔다. 상우의 불륜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친정의 피신이 완료된 어제 나는 대리인인 최 변호사를 통해 그 서류들을 이용해 이혼 절차를 매듭지었다. 서류의 도장과 서명은 틀림없는 본인의 것이었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법적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즉, 현재의 상우는 내게 있어 법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완전한 타인이 전 아내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친정에 쳐들어가려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미친 범죄 행위인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지훈 씨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을 이었다. 서울 아파트의 재물 손괴건에 대해서도 이미 관할 경찰서가 출동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진 짐들은 전부 지훈 씨가 사전에 버릴 물건으로 분류해 두었던 폐기물들이 맞지요? 네, 그 집에 남겨둔 건 제가 더 이상 안 입는 헌옷들이랑 상우가 자기 돈으로 사주는 척하며 떠넘겼던 잡동사니들 뿐이에요. 제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나 값비싼 물건들은 지난주에 이미 개인 창고로 전부 옮겨뒀습니다. 그렇다. 상우가 거품을 물며 베란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철저히 의도적으로 남겨둔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내 소중한 짐들을 파괴한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유죄 판결을 위한 증거를 스스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재물 손괴, 그리고 전 아내의 친정에 대한 주거 침입, 거기에 그동안의 가스라이팅 녹음 데이터와 불륜 증거.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그를 형사 고발하여 실형을 살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박상우 씨가 친정집에 도착한 모양이군요.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친정집의 CCTV 영상이 제 사무실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무도 없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걷어차며 발악을 하고 있네요. 나는 스마트폰 너머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상우의 붕괴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진짜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직 조금 더 뒤의 일이었다. 친정집 현관문 앞에서 상우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캡처해 보내준 CCTV 영상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괴성을 지르는 상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야, 문 열어. 장인 장모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라고. 상우는 인터폰을 부서져라 연타하고 급기야 육중한 현관문을 구두발로 쾅쾅 걷어차기 시작했다. 둔탁한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동네 주민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따위는 뇌리에 티끌 만큼도 없는 듯했다. 내 뜻대로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초조함이 그를 야수 같은 폭력의 대수로 몰아넣고 있었다. 딸내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남편 생활비도 안 주고 출장 핑계로 외박하면서 딴 놈이랑 뒹굴고 있다고요. 부모면 책임을 지고 당장 250만 원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 끔찍한 추태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지켜보며 나는 그저 한없이 깊은 경멸감만을 느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져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 사실에 대한 일말의 슬픔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분통이 터진 상우는 기어이 마당 안쪽으로 돌아가 거실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 창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 줄 테니까. 그가 주먹으로 창문을 내려치는 순간 친정집 마당에 설치된 캡스의 방범 시스템이 번쩍이며 작동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외부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라는 기계음이 조용한 주택가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상우는 일순간 흠칫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알량한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는지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다. 방범 카메라. 날 협박하려고? 내가 이 집 사위인데 가족이 처가에 들어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친정집 앞에 미끄러지듯 도착했다. 동시에 캡스의 보안 출동 차량도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마당에 서 있는 상우를 에워쌌다. 어이, 거기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손들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요. 경찰관의 날카로운 호통이 울려 퍼졌다. 상우는 경찰차를 보고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앞에서도 특유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아,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집 사위 박상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흔한 부부싸움이고 가족 문제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차가운 눈초리로 상우를 쏘아보았다. 박상우 씨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 집 소유주로부터 낯선 괴한이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와 창문을 깨부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무슨 주거 침입입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당장 장인 장모 모셔오세요. 내 얼굴 보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 이 댁 가족분들은 현재 다른 곳으로 대피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자택 부지 내 접근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사전 접근 금지 신청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우는 두 눈을 부릅떴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까지 철저한 사전 작업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일단 관할 파출소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순찰차에 타시죠. 경찰관들이 상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놔. 이거 안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강남에서 잘 나가는 인류 컨설턴트야. 너희들 같은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말단, 공무원 따위한테 잡혀갈 사람이 아니라고. 상우는 발악하며 경찰관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 무모한 폭거가 그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 경찰관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매섭게 돌변했고 상우는 단숨에 마당 잔디밭에 엎어져 제압당했다. 아, 아파. 나, 지윤아, 너 때문이야. 네가 돈을 안 붙이니까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바민.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상우는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 처참한 꼴을 나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송해주는 실시간 영상으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걸로 완벽한 현행범 체포군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미수,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걸로 다 끝난 거군요. 나는 깊고 무거운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내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서울 우리집 관할 경찰서였다. 상우가 끌려간 경기도 파출소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이었다. 여보세요, 이지윤 씨 되십니까? 여기는 여의도 경찰서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관할하는 경찰관이었다. 네, 이지윤입니다. 아파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네. 조금 전 남편분이신 박상우 씨가 베란다 밖으로 엄청난 양의 짐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보행자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침 밑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입주민의 최고급 외제차 위로 원목 수납장이 직격으로 떨어져서 경찰관의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켰다. 차량 파손이 심각한가요? 네.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보닛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차주분께서 대단히 경로하셔서 재물손괴죄로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십니다. 게다가 경찰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화단 조경과 펜스가 박살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우의 이성을 잃은 폭주는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회적 범죄로 몸집을 불려버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방금 서울행 KTX에 탑승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는 대로 경찰서로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둘러 부산역 승강장으로 향했다. 내가 탑승한 것은 조용한 KTX 특실이었다. 내 자리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으로 스쳐가는 승강장의 풍경을 응시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까지는 약 2시간 반의 여정이다. 열차가 대전쯤을 지나며 객실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을 무렵 내 스마트폰이 다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상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차 연결 통로로 나갔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차의 금속성 소음과 섞여 들어갔다. 야, 지윤아. 너 지금 대체 어디 처박혀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상우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감출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초조함에 절어 있었다. 친정집에서의 공무 집행 방해와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그가 부부싸움이라고 우기고 부모님도 자리에 없어 피해자가 부재한 탓에 일단 신원 확인 후 경찰이 훈방 조치로 그를 임시 석방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재물손괴 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너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 경찰서에서 겨우 풀려나왔더니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깔려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네가 베란다에 쓰레기 같은 걸 잔뜩 쌓아두니까 내가 청소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진 것뿐인데. 상우는 자신의 광기 어린 난동을
청소 중에 실수라고 끝까지 발뺌할 속셈이었다. 손이 미끄러져서 그 무거운 원목 가구랑 옷더미가 베란다 밖으로 차례차례 떨어졌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어. 내가 건조하게 지적하자 상우는 빽 하고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 어쨌든 네가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남편이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고 해명해. 그리고 차주인한테 가서 네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어디까지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흙탕물을 덮어씌우고 자신만은 상처 없이 빠져나가려 한다. 그 비열하고 알량한 인간성에 나는 그저 질려버릴 뿐이었다. 그건 그렇고 생활비 25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 통장에 안 들어왔잖아. 나 지금 파출소 들락거리고 택시 타느라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야. 상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당장 쏴. 네가 돈 250만 원 입금하고 경찰에 다 해명하면 이번 일은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빨리 해. 내 인내심도 한계야. 그는 여전히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휘두르면 내가 겁에 질려 엎드릴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KTX는 어둠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서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나는 차창 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수화기 너머의 사내에게 선고했다. 상우 씨, 이제 250만 원 붙일 필요 없어. 하아, 너 무슨 개소리야? 돌았냐? 돈 안 주면 당장 너랑 이혼하고 친정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릴 줄 알아. 상우의 협박을 들으며 나는 입가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조소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상우 씨, 그 협박은 이제 나한테 안 통한다니까. 우리 어제 정식으로 이혼했어. 뭐? 수화기 너머 상우의 숨소리가 뚝 끊겼다. 정적 속에 KTX의 웅웅거리는 주행음만이 맴돌았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들려오는 상우의 목소리는 명백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혼이라니? 거짓말하지 마. 그딴 게 될 리가 없잖아. 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적도 없고 네가 혼자서 마음대로 낼 수도 없어. 상우는 필사적으로 나의 말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내가 스스로 그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상우 씨, 잊어버린 거야? 3년 전 당신이 나랑 크게 싸웠을 때를.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서늘한 웃음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3년 전 당신이 너같이 멍청한 년 당장 이혼해 주겠다면서 내 눈앞에서 인감도장 쾅쾅 찍어 던진 협의 이혼 서류들 있잖아. 그거야. 상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광경이 되살아난 모양이었다. 그건 그냥 홧김에 던진 거잖아. 그때 제출 안 했으니까 진작에 찢어버린 줄 알았지. 난 안 버렸어. 언젠가 당신이라는 인간과 진짜로 끝장낼 나를 위해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 뒀지. 맘대로 수작 부리지 마. 그런 철 지난 이혼 서류가 지금 와서 접수될 리가 없어. 법원에서도 본인 의사 확인을 할 거 아니야. 상우는 마치 떼를 쓰는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항변했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도장 찍어 던진 서류에 위임장도 섞여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당신이 도장 찍어 던진 합의서와 완벽한 불륜 증거를 토대로 최 변호사님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 당신이 법원 출석 요구서 무시하고 불륜녀랑 놀러 다니는 동안 어제부로 승소 판결이 확정돼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어제부로 당신과 나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야.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당신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어. 변호사? 너 변호사를 고용했어? 상우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던 여유마저 산산이 조각났다. 가.
이혼 소송 전문으로 아주 유능하신 변호사님이야. 그러니까 상우 씨,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생판남이라고. 거짓말 마. 거짓말이잖아. 지윤아, 너, 나 놀래주려고 그런 끔찍한 농담을. 상우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도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가 집어삼킬 듯이 번지고 있었을 것이다. 매달 숨쉬듯 당연하게 자기 통장으로 꽂히던 250만 원. 그 돈이 영영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끔찍한 사실이 뇌리를 스치며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전부 무효야. 난 동의한 적 없어. 소송 걸어서 그 이혼 없던 일로 되돌려 놓을 거다. 상우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마음대로 해. 소송을 걸든 말든 그건 당신 자유니까. 근데 상우 씨, 재판하려면 변호사, 수임료랑 인지대 등등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돈. 당신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아 있어? 불륜녀 민지 씨한테 명품 백사다 바치느라 수중에 몇만 원도 안 남아 있지 않아? 네가 민지를 어떻게 알아? 상우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을 더듬었다. 당신 카카오톡 메시지, 그녀랑 다녔던 호텔 영수증, 전부 탐정사무소 통해서 명백한 증거로 확보해뒀어. 모든 자료가 최 변호사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나는 그가 도망칠 구멍을 하나씩 친절하고 확실하게 틀어막아 주었다. 상우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적막한 기차 통로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돈도 없다. 직업도 없다. 그리고 기생할 아내도 없다. 지금의 당신에게 대체 무엇이 남아 있어? 나의 차가운 질문에 상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상우 씨, 당신이 지금 집에 못 들어가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아파트 말인데, 내가 화두를 던지자 상우가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가 뭐 어쨌다는 거야. 극도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한층 더 잔인한 현실을 들이밀었다. 그 아파트, 전세 계약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 내 질문에 상우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당연히 내 명의로 되어 있지.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곳이잖아. 내 집이기도 하다고. 아니, 틀렸어. 명의가 나인 이상 전세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오로지 나한테만 있어. KTX의 유리창에 비친 내 서늘한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이야, 그 아파트는 이미 저번 달에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정식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두었어. 뭐? 해지라고. 수화기 너머의 상우가 헐떡거렸다. 그래, 해지 날짜는 바로 오늘 정오 12시. 즉, 당신이 베란다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던 그 시간. 그 집은 이미 우리 집이 아니었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어. 그럼 내 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당신 짐 중에 나한테 해코지할 때 쓸 법한 잡동사니들은 일부러 방에 좀 남겨뒀어.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보란듯이 그걸 베란다로 내던지면서 스스로 재물손괴죄라는 화려한 훈장을 달았지만 너 일부러 나한테 그런 짓을 하게 만들려고. 나는 그냥 물건을 두고 나갔을 뿐이야. 그걸 제멋대로 집어 던져서 동네방네 민폐를 끼친 건 오롯이 당신의 자유의지잖아. 나의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평온하고 싸늘했다. 상우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나는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했을 뿐이다. 참고로 당신이 컨설턴트 업무용이랍시고 쓰던 컴퓨터나 진짜 아끼는 개인 물건들은 저번 주에 이미 싹 다 빼서
최 변호사님 사무실 창고에 보관해뒀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짐을 멋대로 빼돌려? 이거 명백한 절도야. 절도가 아니지. 계약이 끝난 아파트에 무단 점거하게 될 불쌍한 전남편의 짐을 변호사가 안전하게 보관해 준 것뿐이야. 찾고 싶으면 최 변호사님 사무실로 찾아가. 단,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가스라이팅과 불륜에 대한 위자료 협상이 시작되겠지만 상우는 완전히 넋을 잃고 침묵했다. 그가 자기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공간은 이미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들어갈 방법조차 사라졌다. 그래서 아파트 도어락이 안 열리는 거야. 집주인이 내 해지 절차에 맞춰서 오늘 낮 12시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 잠금 장치를 싹 다 새 걸로 교체해 버렸거든. 그럼 난 어디서 지내란 말이야.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라고. 상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한 비명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우린 이제 완벽한 남남인데. 돈 250만 원 당장 내놓으라고. 떵떵거리던 인류 컨설턴트님이시니까 어디 비싼 호텔이라도 잡고 주무시던가. 아,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건 무리려나. 지윤아, 너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였어? 날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다니. 상우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듯 애처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끝까지 천박하고 이기적인 남자였다. 독한 여자? 어느 입으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를 ATM 취급하고 매일같이 내 인격을 짓밟고 내가 피눈물 흘려 번 돈으로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던 쓰레기가 대체 누군데? 나의 고요한 분노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우의 심장을 찔렀다. 난 말이야 상우 씨. 당신을 용서할 생각 단 1mm도 없어. 제길, 너 같은 년 나도 쳐다보기 싫어. 나한테는 민지가 있어. 민지네 오피스텔로 가면 얼마든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상우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인 불륜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에게 있어 민지는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마지막 자존심의 안식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안식처마저도 진작에 박살 내버린 지 오래였다. 민지 시내로 가겠다고? 그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말하자 상우는 수화기 너머에서 불길한 듯 숨소리를 죽였다. 무슨 뜻이야? 민지 씨에 대한 진실을 하나 알려줄까? 그녀가 왜 당신이랑 사귀었는지 정말 일도 몰라? 뭐가 어쨌다는 건데. 민지는 내 재능을 알아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야. 그녀가 사랑했던 건 말이야. 늑수그레한 백수 아저씨인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허세 부리며 두르고 있던 가짜 스펙과 내가 벌어다 준 돈이었어. 내 말에 상우는 극도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그녀한테 자기가 연봉 수억 원대 잘 나가는 강남 컨설턴트라고 허풍쳤다며. 매달 내 피 같은 돈 250만 원 뜯어내서 고급 호텔 데이트 비용으로 펑펑 쓰고 내 가족 카드로 그녀한테 명품백 사다 바치고 그건 남자의 체면이잖아. 컨설턴트로서의 영업용 이미지 메이킹이었다고. 그래, 근데 어쩌지. 지난주에 최 변호사님이 민지 씨 앞으로 내용 증명을 한 통 보냈거든. 당연히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네, 내용 증명. 상우의 목소리가 공포로 덜덜 떨렸다. 그 소장과 함께 당신의 진짜 직업이 백수라는 사실, 통장 잔고가 바닥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사준 명품 선물이 전부 아내인 내 월급에서 나왔다는 걸 낱낱이 적은 탐정의 조사 보고서까지 동봉해서 보냈지. 나는 민지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의 반응을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연봉 수억 원대의 재력가와 사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실체는 그저 아내 피를 빨아먹는 무지개 찌질한 셔터맨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남자 때문에 자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버렸다. 민지 씨 진실을 알고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더라. 저런 찌질한 백수 아저씨한테 속아서 만난 게 자기 인생 최대의 오점이라면서 최 변호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당신에 대한 온갖 쌍욕을 쏟아부었다던데. 거짓말. 민지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상우의 알량한 자존심은 이제 넝마처럼 찢겨 나가고 있었다. 민지 씨는 나한테 위자료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내 계획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어. 아까 그녀가 당신이 폭력을 쓸 것 같다며 나한테 친정으로 간다고 밀고 전화를 해준 것도 다 그 때문이야. 그녀는 자기가 살기 위해 당신을 시궁창에 쳐넣은 거라고. 민지, 네가 날 배신해. 상우의 처절한 비명이 수화기를 뚫고 들려왔다. 배신이 아니지. 그녀는 그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인생에서 쓰레기통으로 내다 버렸을 뿐이야. 안 믿기면 지금 당장 전화해봐. 아마 카카오톡이고 전화번호고 다 차단당해서 없는 번호라고 나올 테니까. 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허겁지겁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민지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기척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하지만 연결될 리가 없었다. 몇 분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헉헉거리며 과호흡 직전까지 간 상우의 비참한 훌쩍임 뿐이었다. 차단당했어. 카톡도 안 가. 말도 안 돼. 민지야, 날 혼자 두지 마. 길바닥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쥐고 벌벌 떠는 상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돈도, 명예도, 아내도, 불륜녀도, 심지어 오늘 밤 누울 방 한 칸조차 일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린 남자. 상우 씨. 이게 바로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짓에 대한 완벽한 대가야. 나를 가축이라 부르고 현금 인출기라 부르며 내 존엄성을 짓밟은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 지윤아, 제발. 지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딱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나한테는 네가 필요해. 네가 없으면 난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상우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내게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애원에도 내 마음은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로지 차갑게 얼어붙은 경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굶어 죽어? 그래,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 왜냐하면 상우 씨, 당신이 앞으로 짊어지게 될 형벌은 그깟 외로움이나 굶주림 따위가 아니니까. 나는 이 남자에게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릴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KTX는 어느덧 서울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외로움이 아니라니? 야, 지윤아, 대체 무슨 소리야? 상우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알아듣기조차 힘든 지경이었다. 당신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할 금융빚 말이야. 나는 KTX 연결 통로의 손잡이에 가볍게 몸을 기대고 지극히 냉정하게 그 최후의 진실을 읊기 시작했다. 일단 당신이 아까 베란다에서 짐을 내던져서 박살낸 그 최고급 외제차 말인데 그 차 주인이 누군지 혹시 알아? 알게 뭐야? 내 가족 카드로 가입해둔 보험 같은 걸로 대충 처리하면 되잖아. 상우는 끝까지 남의 돈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발악했다. 아니, 불가능해. 그 차 주인은 말이야.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 건물의 실소유주인 정 회장님이야. 그것도 검사 출신의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 변호사님이시고. 수화기 너머에서 상우가 헉하고 숨을 삼켰다. 정 변호사님은 자기의 말을 그 지경으로 박살내놓은 당신한테 아주 극대노하셨어. 앞 유리 교체, 보닛 판금 수리, 거기다 독일의 특수 부품 주문하는 비용.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외제차 렌트 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대략 0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신 개인한테 청구할 준비를 마친 상태야. 8천만? 그딴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내? 너도 당연히 같이 내야지. 우리 부부 공동 책임이잖아. 상우는 필사적으로 나를 물고 늘어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추악한 발버둥을 매몰차게 짓밟았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말했잖아. 우리는 어제부로 이혼했다고. 사건이 일어난 오늘 정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었어. 즉, 그 재물 손괴 사건은 박상우라는 무직의 40대 남성이 단독으로 저지른 형사 범죄 행위야. 나한테는 단 1원의 연대 책임도 없어. 아,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정 못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청구할 불륜과 그동안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위자료, 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시세보다 훌쩍 높은 0만 원으로 책정했어. 불륜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재판 가봤자 당신이 100% 지게 되어 있거든. 3천만. 거기다 당신이 내 가족 카드를 마음대로 긁어서 불륜녀한테 사다 바친 명품 가방들. 그것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당신 개인의 부정사용분으로 처리해서 카드사에 일시불 청구 소송을 걸었어. 이게 약 500만 원.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해줘 지은아 제발. 마지막으로 민지 씨. 그녀는 당신한테 속아서 유부남과 사귀게 되고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당신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대. 그녀는 자기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당신을 아주 철저하게 물어뜯을 준비를 마쳤거든. 이게 대략 0만 원. 내가 숫자들을 무미건조하게 읊어 내려갈 때마다 수화기 너머에서 상우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0만 원. 0만 원. 500만 원. 0만 원. 도합 1억 500만 원. 통장에 몇만 원밖에 없는 무직의 박상우 씨가 앞으로 평생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할 법적 부채의 총액이야. 1억 500만. 상우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신의 뇌로 다 처리하지 못한 듯 꺽꺽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갚을래? 자칭 인류 컨설턴트 박상우 씨. 당신의 그 대단한 인맥과 재능으로 순식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푼돈 아니야? 으악. 상우는 마침내 짐승이 도살당할 때 낼 법한 비명을 지르며 길바닥에서 뒹굴었다. 개인 파산할 거다. 파산 신청해버리면 그딴 빚 다 탕감되는 거야. 꼴 좋다. 너한테 단 1원도 안 갚아줄 테니까. 절망의 나락에서 상우가 짜낸 최후의 발악. 하지만 나는 그 마지막 동아줄마저 무참히 불태워버렸다. 안타깝지만 상우 씨, 고의에 의한 재물 손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적으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100%야. 즉, 당신이 아무리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그 빚은 법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 당신은 평생 1억 500만 원의 빚더미에 깔린 채 숨만 쉬며 막노동을 뛰어야 한다는 소리지. 아, 상우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개인 파산이라는 도피처마저 차단당한 그는 끝없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는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렸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KTX가 마침내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하고 있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출장이 끝났다. 그리고 나의 찬란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럼 잘 살아, 상우 씨.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기다려. 지윤아, 제발. 살려줘. 살려. 그의 단말마 같은 절규를 무시하고 나는 차갑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사둔 유심으로 갈아 끼웠다. 그와의 연결고리는 이것으로 완벽한 제로가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상우에게 아직 지옥의 피날레를 남겨두고 있었다. 서울역 개찰구를 빠져나오자 해질녘 도심의 빌딩 숲이 붉은 노을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긴 출장을 마친 내 눈앞에 최 변호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 씨, 부산 출장은 대성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의 골칫거리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지훈 씨의 인생 대청소가 아주 완벽하게 끝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들고 있던 태블릿 PC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나의 옛 아파트 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역전극의 현장이 중계되고 있었다. 시간은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상우. 그는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부는 길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 기어이 아파트 앞까지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그가 박살낸 내 물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 매서운 눈매를 한 노신사와 경찰관 몇 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노신사의 이름은 정태수. 이 아파트 상가의 실소유주이자 검사 출신의 호랑이 같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였다. 그리고 상우가 집어 던진 가구에 MR을 처참하게 잃은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상우는 어떻게든 경비실을 피해 몰래 집으로 숨어들려다 경찰관의 매의 눈에 발각되었다. 어이, 거기 박상우 씨, 도망치지 말고 이리 와요. 경찰관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상우의 덜덜 떨리는 몸을 포위했다. 뭡니까? 나는 이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려던 것 뿐이라고요. 상우는 경련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변명했다. 그 앞으로 정 변호사가 천천히 걸어왔다. 수많은 흉악범을 벌벌 떨게 했던 전직 특수부 검사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놈이 그 박상우라는 놈이냐? 내 차를 저 모양 저 꼴로 박살 내놓고 겁도 없이 기어들어 오다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군. 아, 아닙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베란다 청소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어쩌다 물건이 떨어졌을 뿐인데. 상우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꼴싸나운 변명이군. 정 변호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코웃음을 쳤다. 이 아파트에는 고화질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다. 내 놈이 이성을 잃고 물건을 밖으로 냅다 집어 던지는 꼬락서니가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더군. 게다가 이웃 주민들이 이지훈이 쓰레기 같은 년 다 태워버리겠다. 고 악을 쓰며 난동 부리는 걸 생생하게 목격했다는데 정 변호사가 들이민 명백한 증거 앞에 상우의 비루한 변명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건 부주의에 의한 사고 따위가 아니다. 다분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아주 질 나쁜 특수재물 손괴죄야. 나는 전직 검사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내 놈을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도록 만들 테니 각오해라. 그런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수리비는 제 아내가 다 갚을 겁니다. 지훈이가 돈이 많습니다. 상우는 끝까지 찌질하게 내 이름을 팔며 목숨을 구걸했다. 아, 이지훈 씨 말인가? 그녀라면 어제부로 너와 완벽하게 이혼 절차를 마쳤고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이 아파트 전세 계약도 끝냈다. 그녀는 너와 일면식도 없는 남이야. 너 같은 백수건달 놈이 내게 입힌 8, 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갚을 능력이 있기는 한가?
정 변호사의 무자비한 사실 폭격에 상우는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허접한 자존심의 철옹성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특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거친 손길에 의해 상우의 양손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졌다. 싫어, 놔. 나는 강남 컨설턴트 박상우라고. 이런 곳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지훈아, 제발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에 상우의 흉측한 절규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애처로운 비명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힌 상우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으로 처참하게 끌려갔다. 그 광경을 태블릿 화면으로 지켜본 나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심장을 옥죄어 오던 무거운 체증이 마법처럼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이걸로 정말 완벽한 역전이네요. 변호사님, 최 변호사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닙니다. 지훈 씨가 용기를 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쟁취한 결과입니다. 자, 앞으로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가서 따뜻한 차 한잔하며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최 변호사와 함께 화려한 여의도의 밤거리를 걸었다.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가벼웠다. 며칠 뒤 상우의 후일담이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다. 유치장 구석에 웅크려 있던 상우는 머리는 산발에 명품이라 우기던 정장은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면회를 간 최 변호사는 아크릴판 너머로 상우의 뺨을 때리는 또 다른 진실을 꺼내 놓았다. 박상우 씨. 아니, 이제 지훈 씨와는 남남이니 그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지훈 씨와 친정에 숨겨왔던 더러운 거짓말들을 말입니다. 상우가 흠칫 어깨를 떨었다. 당신이 전에 다니던 대기업 무역회사, 독립을 위해 퇴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르더군요. 사내에서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려다 적발되어 징계 해고당하기 직전 자진 퇴사 형식으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게 진실 아닙니까? 거기다 명문대 졸업이라는 학력, 그것도 1학년 때 행실 불량과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당한 고졸이더군요. 당신은 철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사실을 당신 어머니에게도 모두 알렸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컨설턴트라며 지은 씨를 구박하시던 어머님, 서류와 체포 사실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죠. 어머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딴 사기꾼 범죄자 새끼, 내 아들 아닙니다. 2번 다시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말라고 전하세요. 라더군요.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버림받은 겁니다. 상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최 변호사는 지은 씨의 최종 합의서를 들이밀었다. 1억 4, 500만 원의 모든 부채를 상우 혼자 짊어지고 평생 지은 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사인을 거부하면 횡령 사기 전과까지 묶어 기어이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최후 통첩의 상우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장에 인주를 묻혔다. 그의 자존심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내가 향한 곳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새로운 아파트였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하고 쾌적한 동네에 내가 새 출발을 위해 마련한 곳.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껴안았다. 지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장하다. 무뚝뚝하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며 내 어깨를 다독여 주셨다. 집안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소갈비찜과 계란말이 냄새가 따뜻하게 퍼져 있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며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아빠,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 인생 드디어 되찾았어. 나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했다. 눈칫밥을 먹으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던 상우와의 식사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남자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몇 달 뒤 나의 일상은 눈부신 변화를 맞이했다. 업무 성과를 확실하게 인정받아 영업부 팀장으로 승진했다. 내 피땀 어린 월급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옷을 사고 부모님께 넉넉한 용돈을 드렸다. 내 돈을 내 의지대로 쓰는 당연한 자유가 이렇게 큰 행복일 줄이야. 반면 상우는 정 변호사의 손해배상금과 나에 대한 위자료를 갚기 위해 파산 신청도 기각당한 채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하며 월세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싫어하던 육체 노동을 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그 돈은 고스란히 이자와 빚을 갚는데 빨려 들어간다. 이혼당하면 평생 혼자서 비참하게 늙어 죽게 될 거다라는 그가 내뱉은 저주의 말은 고스란히 그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셈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온천 여행을 떠났다. 노천탕에서 올려다본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다. 지윤아, 하늘이 참 예쁘구나. 응, 엄마, 나 지금 정말로 행복해. 나를 처참해던 무거운 족쇄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인정받는 직장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살아갈 힘이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 내게 펼쳐질 수십 년의 인생은 그보다 1000배만 배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나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향해 아주 깊고 상쾌한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 태어난 이지윤의 숨결이었다.